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34회 2부 두둥실님과 박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야. 쏘리. 안녕하십니까 두둥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할 얘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이 뭐 이것도 매번 해서 이제 어떤 랩토릭 같다. 네, 할 얘기가 없지만 2시간 가까이 떠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돌아왔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기 전에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의 피땀으로 피땀 눈물 쏟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난 이제 알고 있어. 메디치 가문 혹은 어떤 재벌 가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젠 때가 됐어요. 여러분의 지갑이 열려야 가장 한국 K가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최고의 방송 아날람. 아날람이 사실 K적이란 말 우리가 먼저 했는데 이제 유행어잖아 이제. 네, 그렇죠. 아무데나 다 쓰잖아요. 우리가 한 4, 5년 먼저 다 했던 얘기들이 이제서야. 네. 물론 우리는 그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살짝 있었지만 요즘은 K적이라는 국뽕의 그 수사화가 네. 됐죠. K적이다 이렇게 되는 근데 건데. 저는 여전히 그 전에 그냥 그 아이돌 평론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당연히 장점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일 다 단점도 있는 건데 그 명과 암에 대해서 좀 같이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루는 방송이 유일하게 우리다. 그러니 여러분, 특히 재벌 여러분 지갑을 열 때가 되었고 뭐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 프라임, 아마존, HBO 모두 다 환영합니다. 저희보다 영상을 잘 리뷰하는 사람은 없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본 시리즈입니다. 본 시리즈. 본이라고 하면요, 이제 본 아이덴티티,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터, 본 레거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 하나 중간에 이상한 거 있었죠. 그 호크아이가 나오는 호크아이 나오네. 그게 본 레거시일걸요? 아, 그런가요? 네. 본을 제가 잠깐 볼게요. 그리고 다시 저기 맷 데이먼이 돌아와서 또 찍은 게 마지막에 하나 네. 또 있었는데. 맷 그거 아직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나왔나?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저 얼마 전에 짠해 봤어요. 그거 보면. 거기서 그 뱅상카셀 맞죠? 네. 그 뱅상카셀이 분기탱천한 뱅상카셀이 아. 원한이 생긴 뱅상카셀이 봤나? 내 기억이 안 나. 네. 제목이 뭐였지? 그래서 그게 제이슨 본. 아 맞아. 아. 그냥 이름이 아예 제이슨 본. 아, 제이슨 저는 본. 제이슨 본은 못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편은 더그라이먼. 더그라이먼은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든가 점퍼라든가 이런 헐리우드 주류의 영화 감독이고 저는 더그라이먼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은 굉장히 그 주제에 맞는 콤팩트한 연출을 진짜 잘해요. 이 영화가 약간 코믹이다. 코미디 딱. 근데 이 사람 좀 아쉬운 거는 내가 보기엔 다 이거 왜 20%의 힘을 항상 남겨두고 영화를 끝내. 아 근데 그게 약간 어떤 그 아까 그 1세계 주류들의 그 쿨함이란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영화를 만들 때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80년대 90년대 헐리우드 그 레이건 시대 이후에 헐리우드 상업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 전성기 시절의 연출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 영화를 잘 찍는단 말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영화를 잘 찍으니까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여력을 100%도 아니야. 한 95 정도만 하면 이게 좀 더 확 나갈 텐데 항상 요쯤 뭐 이 영화는 이 정도지? 약간 그게 좀 태도가 좀 아쉬운데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네, 만드는 거. 그렇죠. 네. 미스터 앤 미스터 스미스 보다 보면서 전 진짜 그런 그니까 스필버그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 있잖아요. 그 약간 유머와 액션과 그런 게 나 제일 좋아하는 씬이 그거예요. 왜 칼을 싹 던졌는데 조용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칼 싹 던진 그 칼이 자기 남편 그 저기 브래드 피트 허벅지 딱 꽂히잖아요. 그때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이러면서 표정 바뀌면서 원망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참 그런 코미디 너무 좋거든.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하여간 이분이 본 아이덴티티라고 이제 어쨌든 이 영화의 1편을 찍으셨고 2, 3편은 이제 폴 그린그래스라고 아일랜드 출신의 연출가가 이제 해서
사실상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터진 거는 2, 3편. 2, 3편, 네, 2편부터 해서 3편까지 이어진 거죠. 보통 본 시리즈 하면 2, 3편을 얘기하죠. 네. 아일랜드 출신이 아니라 잉글랜드 출신이군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폴 그린그래스가 찍은 영화 중에 그 아일랜드 그 그게 영화가 뭐예요? 피해 블러디 선데이. 선데이 블러디 그게 선데이. 이 감독의 출세작이죠. 출세작이죠. 예. 그러니까 핸드헬드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적인 스타일. 상황을 펼쳐놓고 음. 그 상황을 정말 엄청나게 핸드헬드로 몰입감 있게 막 그 어쨌든 그 상황이 뭔가 그 개판 나는 상황을 그죠. 이렇게 잘 묘사하는 그런 쪽으로 뭔가 이게 이 사람이 이런 걸 잘한다.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거고 일단 이 본 시리즈는 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본 아이덴티티가 몇 년도 영화죠? 본 아이덴티티는 2002년 영화입니다. 2002년 네. 월드컵에 그해 그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상대적으로 사실 그 해에 나온 모든 게 모든 게 다. 모든 게 좀 묻혔죠. 예. 다 그냥 음. 사그러들었죠. 특히 한국에서는. 예. 이거보다 그해 그 뭐랄까 월드컵 4강이라는 있을 수 없는 컨텐츠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뭐 영화가 뭐가 됐든 뭔 상관입니까? 그 왜 저기 뭐야 드라마는 사랑 따윈 필요 없어가 묻혔고. 네, 그렇죠. 그 일본 드라마. 그것도 이제 일단 말씀하시죠. 아, 그것도 있고 제일 개인적으로는 우리 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만 기억할 텐데 네, 변길섭이라는 선수가 음. 우승을 했다는 걸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월드컵 때문에 변길섭. 우리 불꽃테란 변길섭 선수가 우승을 했었는데 월드컵 때문에 아무도 기억을 못 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승한 적 없지 않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무슨 몬트리올 올림픽 무슨 이렇게 사라예보 올림픽 네, 무슨 그렇죠. 뭐 그런 거 같아. 네. 지금 얘기 듣는 게 나도 지금 아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 로버트 러들럼의 소설 제이스 본 시리즈인데 사실 뭐 저는 사실 본의 내용이 딱히 뭐 없다. 그죠? 뻔하다. 이거 사실 70년대 거의 무슨 저기 애니메이션만 봐도 그리고 사실 그 원작자도 그렇고 음. 그 영화의 제작진도 그렇고 제임스 본드의 영향 아래서 좀 이렇게 쿨하게 다시 재현하고 그죠. 싶었다라는 걸 대놓고 얘기를 한 작품이라서 그래서 뭐 기억력을 잃고 뭐 정부나 어디서 추격을 해오고 내가 능력자라서 나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나오면서 뭐 이런 거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뭐 내용이 그러니까 로버트 러들럼이 상대적으로 이거에 좀 이렇게 좀 뭘 그렇게까지 회자되지 않는 이유가 원작 그거에 틴커텔러 솔저 스파이 같은 경우는 원작도 굉장히 많이 쳐주는 이유가 그 원작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스파이 첩보의 그 어떤 디테일. 네. 그래서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는 연출도 탁월했지만 원작도 굉장히 그거다. 뭐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존 르카레 자체도 거장이기도 하고. 존 르카레는 네. 심지어는 자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 마지막에 결국은 스파이였는 게 밝혀지면서 그렇죠. 네. 이 디테일은 다 겪은 거고 네. 보고 들은 거였다라는. 싫어하냐? 네. 싫어하다. 이런. 그래놓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게 박찬욱 감독님이 했던 그 리틀 드라마 보니까 네. 거기에 카메오로 잠깐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네. 지나가는 사람 네. 이렇게 뭐 노년이 행복하신가 음. 해요. 근데 어쨌든 로버트 러들럼의 소설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영화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거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뭐 드라이브나 중경산림처럼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스타일, 네. 이 스타일이 영화계에 가져온 어떤 충격, 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는 한국 뭐 다른 영화 다른 나라 됐고요. 다른 나라도 사실 똑같아요. 근데 상황은 제가 봤을 땐 일본 영화도 그렇고요. 뭐 유럽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본 전 세계 영화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첫 보물로만 한정해보자. 액션도 있지만 첫 보물로만 한정하자면 첫 보물은 저는 제임스 본드는 이거잖아요. 뭐 그냥 그까이까 대충 마티니 한 잔 먹고 여자 꼬시다가 대충 성큼성큼 빵 한 번 쏘면 그냥 애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쿨한 태도가 중요하죠. 네. 네. 그냥 뭐 그까이 거. 약간 이런 태도. 댄디한 스타일과 총도 그냥 성큼성큼 빵, 네. 성큼성큼 빵 이렇게 쏘는 딱지만한 총으로 쏘면 다 네. 한 방 쏴도 다 죽고. 대도 않는 그거 제가 그 총 저희 가까이서 머리에서 쏴도 살아날 확률이 있다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그 실제 액션일 것만 같은 그런 맹기로 실제 액션 같은 그런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하는 실제 스파이나 특수요원들이 저렇게 할 것 같은. 그죠. 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액션물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나와서 뭐 쫓고 쫓기고 사람 패고 하는 거에 어떤 세계관을 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 스타일을 다 바꿔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액션은 본 이전과 본 이후 이거 진짜 거의 BCAD 창세기다 이거죠. 일단 시나리오 작법조차도 변화를 많이 주게 만든 게 사실은 내용 되게 직선적이고 단순해요. 그죠. 단순한데
이게 어떤 내용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묘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원래도 중요했지만 그죠. 환기시키기 시작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도 액션 영화의 여러 가지 뭐랄까 빛과 소금이 되는 영화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치면 이제 이것은 영화 100년사의 액션의 신약이다. 예, 액션의 뭐 새로운 약 말고 구약 대신 신약이다. 이제 약간 근데 이게 좀 나눠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1편과 2편, 3편은 또 좀 다른 게 연출이 달라지면서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액션 스타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라하고 바뀐 거는 이제 2, 3편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1편에서도 저는 그 1편 봤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1편은 재밌어요. 네. 1편이 물론 2, 3편처럼 그 화려한 핸들에서 이어지는 막 그 거친 액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액션이 나름 연출도 잘했을 뿐더러 저는 이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캐릭터 묘사인데 그전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첩보물에서는 주인공이 멋있으면서 이렇게 화려한 액션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나름의 애환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 영화의 맷 대면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맘먹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고 정말 훈련 잘 된 사람이라는 게 아무 설명 없이 우리가 그 볼 수 있잖아. 그런 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다 사연이 있고 뭐 막 다른 식으로 표현했던 거. 저 사람이 정말 스파이고 엄청난 뭐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실제로 무술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던 걸 과장되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그 처음 등장해가지고 그 뭐지 배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걸 네, 건져가지고 했다가 처음 액션 씬이 등장하는 게 공원에서 노숙자처럼 누워 있다가 경찰들이 너 뭐야 이렇게 신분증 보자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이렇게 딱 제압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저는 이미 우와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한국 영화에도 나중에 이어지는 것들이 보면은 뭐 공유 나왔던 그 뭐지? 이제 주로 무슨 자 시리즈. 그러니까 캐릭터에서 그런 그 냉혈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기계 같은 어떤 그 인간 훈련된 인간의 어떤 반응 이런 거에 어떤 텍스트북처럼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액션 스타일은 2, 3편 가서 또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데 그 캐릭터에 접근하는 태도가 그때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사실은. 참고로 용의자입니다. 용의자. 용의자. 맞아. 네. 그 당시 실제로 왜 제목은 나중에 이제 마케팅 팀이 또 고치니까. 근데 이제 시나리오 상으로 돌 때는 대부분의 이 액션 시나리오가 다 자였어요. 무슨 자, 용의자. 용의자 시나리오 때는 그냥 유력한 용의자였어요. 네, 용의자를 빼고. 용의자, 유력한을 추격자, 빼고. 뭐 무슨 자. 네. 그래서 애들이 다 농담으로 네. 이 놈자자, 놈 시리즈라 그랬어요. 한국 영화의 그 본에 영향을 받은 어떤 영화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유승환 감독님이 베를린에서 사실 저는 베를린을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게 유승환 감독님 정도 되는 네임드는 이 정도까지 빤스를 벗으면 안 된다. 자기 영화를 만들 때 아무리 그게 하고 싶어도 이거는 김의석 감독님이 옛날에 90년대 왕가희 감독 영화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헐리데이 인 서울이란 걸 하고 나중에 왕가희가 내 영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영화들이 있다는데라는 얘기로 그 부관 참실 당했는데 그때 한 번으로 충분하다. 아무리 내가 그런 뭐랄까 후진국의 감독이어도 데뷔하면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건데 언제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베를린을 보면서 특히 하정우 씨가 그 액션하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겹더라고. 그 사실은 이게 그 특히 2편 3편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은 이게 악역인가? 안타고니스트는 있어요. 근데 안타고니스트를 다루는 방식이 이 사람들이 악역인가가 아니라 본인도 그렇고 그 이제 반대편에서 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감정 없이 자기 일에 충실한 그냥 프로페셔널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기술자들끼리 부딪혀서 기술자들끼리 기술을 갖고 이제 근데 그 프로페셔널하면서 냉정한 태도를 갖고 목숨을 이 경각이 달린 상황에서 주고받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슬아슬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태도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 시각적인 스타일이 시너지가 나는 건데 이 시각적인 스타일만 따라오고 이야기의 구성 방식은 사실 기존에 봤던 그 뜨거운 한국 영화 그대로 있으니까 안 붙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액션씬만 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앞에 다른 그 액션씬만으로 영화가 채워질 수는 없으니 그 액션씬으로 가기 위해 빌드하는 어떤 것, 액션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빌드하는 어떤 것은 전혀 다른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계적인 어떤 것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전 세계 모든 영화가 하여간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또 그죠 다 따라했었지. 심지어는 007마저도 네, 그렇죠. 본 스타일을.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니엘 크레이그가 들어간 007 시리즈 나름 이제 그 거기다 배우는 다니엘 크레이그고 저기 뭐야 감독님은 그분 누구야 1917에 우리 아메리칸 뷰티와 1917에 샘 샘 맨데스. 맨더스가 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07 스카이폴이 개인 그 이제 007 팬들 사이에선 최고로 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왜냐면은 뭐 잘 만들었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게 007이냐 이거지. 그죠. 이거는 그냥 본이다 이거야. 음.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007 스펙터가 재밌었던 게 그다음에 이제 007 스펙터 샘 맨더스 역시 했는데 007 스펙터가 약간 원래 007에 가까워요. 네. 영화가 되게 약간 연결이 없어. 되게 후뚜루마뚜루야. 근데 그러니까 본을 계승하면서도 007의 오히려 그 레거시는 더 잘 살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왜냐면 007은 원래 그런 영화야, 약간. 그 007은 사실은 그 캐릭터가 그 007이라는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가 상황을 대하는 이 태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거기서 오는 그 간지라는 말 쓰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돼. 거기서 오는 이 모든 일이 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그 태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제임스 본드의 매력이 나오는 거고 그 거기에서 감정을 뺀 상태로 국가위에서 철저하게 훈련된 그 기계와 그냥 고도로 훈련된 첨단 무기잖아 사실은. 그죠. 제이슨 본이라는 거는. 근데 그 낙차가 사실은 차이가 있는데 말씀대로 그 어느 순간 007이 본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쓴다고. 네, 본을 따라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원래의 맛도 사라지면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뭔가가 돼버린 거죠. 아니 제임스 본드가 필사의 노력으로 용을 써가면서 하는 거는 제임스 본드 같지 않다. 그렇지. 이거지. 근데 스펙터가 그러다 보니까 영화적인 구성은 굉장히 좀 떨어져요. 신 자체는 되게 좋은 신이 많은데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임스 본드의 완성편이다 이거지. 이거 본을 충분히 계승하고 그러니까 세련된 요즘 스타일의 액션을 구사하면서도 원래 유려한 제임스 본드. 그 뭐야 내 그 주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농담 한마디를 던지는 그 태도. 그렇죠. 네. 그 옛날 007도 되게 인상적으로 잔인하고 그 뭐지? 이렇게 날것의 액션들이 중간중간 있긴 있었어요. 임팩트 그죠, 있게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것조차도 유려하게 대하는 그의 프로페셔널함은 따로 있는 건데. 그렇죠. 하여간 안달복달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나는 좀 개인적으로 배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다 본의 영향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5년, 18년, 20년간은 그 성경 신약처럼 이 본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다른 유사 액션물들이 탈출해내고 계승해느냐에 대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전 세계 영화, 액션 영화들이. 왜냐면은 눈이 높아졌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찍으면 애들 장난 같잖아. 네. 톡톡톡 치고받는 것 같잖아. 아예 그런 걸 컨셉으로 영화를 가지 않는다면은 딱 제이슨 본권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그렇죠. 않죠. 그럼 이렇게 훈련이 안 돼서 이렇게 안 찍으면 같은 훈련도가 됐을 때 서로 그나마 납득이 될 만한 건 아주 고전의 홍콩 영화 같이. 그래서 그 본 시리즈의 대항마라고 말이 이상한데 대안까지는 아니고 또 다른 스타일러스 하나로 자리 잡은 게 샘 맨더스가 샘 레이미가 제시했던 스파이더맨 액션이었어요. 그래서 마천루 위에서 그 유저하게 그 홍콩의 무술팀들을 데리고 와서 와이어 액션을 하는 요거를 갖다가 마블 코믹스나 이런 히어로물에 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비주얼, 이게 정말 생생하고 날 것 같은 본 시리즈의 액션의 대항마로서 그 샘 레이미가 제시한 비전이 사실은 다른 한편에 있었고 지금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어느 정도 뭔가 스타일이 정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스타일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007이 일단 그거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승된 게 마블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맨손 타격, 맨손 타격 치는데 핸들들과 그냥 고정샷,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헐리우드 스타일의 고정된 픽스샷이랑 섞어서 맨손 타격기에선 거의 일가를 이뤘죠. 그러니까 이젠 거의 이쪽으로는. 근데 이제 캡틴 아메리카 역시 헐리우드 영화라서 그 와중에도 멋은 다 부리고 있죠. 그죠. 그걸 버리진 않았지. 그래서 맨손 타격기로서는 또 어느 정도 또 디벨롭을 또 이뤄내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윈터 솔저 같은 거에서 굉장히 잘 그게 살려낸. 특별히 그 영화에서 그렇죠. 그 나머지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맨손 타격이 막 강조되는 영화는 잘 없으니까 마블 시리즈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거기서 어느 정도 디벨롭에서 빠져나온 거고 007도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 007은 사실 빠져나왔다기보단 그 캐릭터의 원래 태도를 복원했지. 이걸 가져가면서 계승했고 그다음 이제 이후에 모든 이제 액션 영화들이라는 게 사실은 본처럼 미국 영화에선 미국은 총을 쓰다 보니까 그죠. 서양인들은 이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책, 볼펜 이런 거 들고 사람을 쑤시고 찍고 하는 건 이런 건 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그런 액션은 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없었지만
이제 액션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네, 그래서 그렇죠. 대항마로서 이제 또 있었던 게 그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기억나십니까? 대항마는 아니고요. 뭐 이거랑 관계돼서 나온 건 아니지만 와우 장룡이 네, 그렇죠. 홍콩의 레거시를 그대로 갖고 네, 와서 네. 우아하게 액션을 이렇게 네. 찍을 수 있구나라는 또 근데 어떤 그건 딱 하나였으니까 그 맞아요. 이후에 뭐 다른 그런 게 그게 없었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스파이더맨으로 이어졌다라는 그게 그리고 매트릭스까지. 네, 매트릭스까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홍콩 스타일 약간 네. 그게 변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액션 계보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거죠. 본이 되거나 본이 아니거나. 좀 근데 지금 말하고 보니까 재밌는 게 본과 다른 식으로 갔다라는 거는 다 일종의 SF 판타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세계물인 거죠. 일종의 네. 그런 네. 데서는 이게 가능한데 네. 그렇게 따져보면은 현실에서 싸움물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구나.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와우 장룡이나 매트릭스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스파이더맨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까지 싸우다가 발차기를 했는데 애가 날아가잖아요. 그 카메라가 뒤로 빠질 수가 있어요. 롱샷으로 그죠. 멀리. 이게 돼. 왜냐면 그건 이제 불가한 힘의 어떤 영역이니까. 그지. 근데 여기는 사실 사람한테 친다 사람 벽까지 날아갑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타이트해지고 왜 속도감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수가 걷는 없게 되는 순간. 그런 액션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실제 액션을 묘사하면은 본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이 되죠. 네, 그죠.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 타이트함과 스피드함을 따라잡으려면 예를 들어 홍콩 배우처럼 배우가 잘하면 배우가 원래 훈련돼 있으면 풀샷으로 좀 빼도 돼. 워낙 잘 날아다니니까. 네. 근데 사실 뭐 다니엘 크레이그가 성룡보다 빠르겠어요. 네. 뭐 무슨 저기 키아누 리브스가 빠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빠르게 보이고 강렬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타이트한 핸드헬드의 어떤 그죠. 그런 그러니까 뭐냐 누굴 어딜 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샷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드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어딜 때렸다보다는 지금 치고 박는다라는 어떤 정서가 중요한 건데 급박함. 그 좁은 공간에 들키면 안 되고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한 방 한 방이 되게 위태롭고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2편이죠. 그 본 슈프리머시가 2편 맞나?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진짜 그 장면은 대단한 게 그 실내 방 안에서 싸우다 화장실까지 가가지고 네, 맞아요. 네. 모로코 장면. 탕해를 네. 탄지를 뭐 하여튼 뭐라고 네,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은 정말 와 극장에서 보는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게 시각적으로 극장에서 그런 액션씬을 처음 본 거였잖아. 네. 우리는. 사실 본 슈프리머시 저 볼 때 영화 끝날 때까지 진짜 손에 땀을 진다는 말을 진짜로 내 몸을 그렇게 반응하게 한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오랜만이었.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싸움 씬에서는 숨을 내가 안 쉬고 있었어. 네, 맞아. 끝났을 때 내가 다 끝나고 딱 쓰러졌을 때 이걸 하는 게 네. 와 그때 대단한 경험이었죠. 생각해 보면. 그리고 뭐 명장면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1편부터 차근차근 한번 네. 해보죠. 음. 사실 1편에서 보여줬던 것 중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그 라이먼이 잘하는 거는 그 앞신에 그 은행 빠져나오는 그런 씬이에요. 그 설계가 너무 훌륭하죠. 그런 식의 설계를 잘해요. 이 양반이 헐리우드의 정통 감독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 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필버그나 이런 테크니션들이 이제 많이 해놨던 맞아요. 잘 설계된 이제 씬 설계 안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연출을 통해서 분위기를 풀었다 쪼았다 하면서 씬을 설계하면서 이제 콘티를 짜서 이제 찍었을 것 같은 그죠. 그 정확하게 한 땀 한 땀 찍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가 굉장히 빠른데 그 대사관 신도 그렇고 동선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상황 네. 묘사가 정확하게 우리가 맞아요. 단식이 되잖아요. 저 형들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긴 시간 훈련된 훌륭한 연출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2편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왜 책으로 때리고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서로 목졸라 죽이는 신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나서 둘이 네. 치고받고 하는 신이 그 만년필인가 그 네, 네, 볼펜자로 네, 네. 이제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본 아이덴티티에서 이제 거기서 처음 나온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더그 라이먼의 장기는 그게 아니야. 더그 라이먼은 그냥 원래 여기가 그 정서가 그거니까 그렇게 찍은 거지. 그죠. 네. 스타일을 자기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다라고 이게 자기가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2편 폴 그린그래스가 2편 3편 계승한 게 사실 그 지점이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잘 써먹은 거지. 이 기계들이 다 쪼글쪼글 왜 두유어 잡 하는 순간이잖아요. 아무런 뭐 예를 들어 왜 심지어 말 한마디도 없잖아. 네, 맞아요. 너가 죽을 놈 아닌 거 안다. 뭐 이런 대사도 안 치잖아. 그 서로에 대한 가치 판단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야. 그 탕해에서 그 죽은 개는 정말 대사 한마디 없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1편에서의 그 만년필 소스 그분은 이제 곡 한 신으로 썰려나가는데 그게 이제 2, 3편으로 거의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확장된 게 그 정서인데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1편에서 좋았던 게 그
마지막에 자기 쫓아온 킬러 때문에 그 풀숲으로 스나이퍼의 스나이퍼. 그 장면 진짜 연출이 진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씬은 설계가 잘 돼 있어요. 그 고요함과 본 아이덴티의 정말 엑기스 장면이죠. 그 장면이. 그 시골에서 음. 근데 거기서도 그왜 여기서 그 어떤 고민을 하는 장면이 땀을 흘린다가 아니라 저기서 소리가 났어 여기 하면서 왜 갑자기 달려가잖아 막 우다다 달려가고 이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해.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고요함 속에서 뻥 했더니 갑자기 그냥 속절없이 상대방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출감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편이 그렇게 끝나고 나는 이게 영화 끝난 줄 알았어. 아, 뭐 후속편이 있겠거니 맹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블러디 선데이가 화제가 되고 그 감독이 미국으로 가더니 보통 이렇게 미국으로 수입된 감독이 잘 못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뭐 본 또 게다가 또 속편을 만든다니까 무슨 그쵸. 영화에. 네. 아 이건 뭐 어떤 또 이렇게 속편이고 게다가 또 본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버짓이 큰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막 히트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화제작도 네. 아니었어요. 그럼 화제작도 아닌 헐리우드 영화에 수입된 감독이 가서 속편을 만든다면 그냥 이게 그냥 이제 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드디어 그 스타일을 거대하게 늘려서 자기만의 장점. 그래서 이제 이 편에서 장점이 바로 그 뭐랄까 그 액션씬도 있고 마지막에 카체이스 씬. 네, 아, 그 진짜 숨 넘어가죠. 거기. 거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폴 그린그래스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보통 아까 우리 얘기한 헐리우드 스타일의 그 쿨함을 네. 넘어가잖아요. 네. 하나 더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적당히 끊었는데 이 사람들 형들은 네. 야 이래도 하면서 막 지 이기고 막 구겨 넣어가지고 사람을 이게 막 뭐냐면은 그 실제 세계에서 일을 해낼 때 아이고 힘들어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 곤란하다 정말 하는 그 난감한 상황들을 집요하게 묘사하니까 그 같이 힘들어지는 거 주인공하고 그죠.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카체이스에서 왜 꺾어가지고 걔를 코너에 몰아서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와중에 막 이거 뭐지 안전벨트에서 어, 자기 몸은 자기는 묶고 살고 네. 그리고 나올 때 본인도 절뚝거리잖아요. 네. 사실 만신창이가 돼서 나오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잖아. 절뚝거리면서 가잖아. 음. 근데 그 정서가 그 거기까지 몰고 왜냐면 보통 옛날에 우리 주인공들은 아무리 다쳤어도 약간 입 한 번씩 닦으면서 네. 그냥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우두커니. 그쵸. 근데 이게 자기도 이미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기술자 같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영화에서 지대한 공헌을 끼친 장면이 거기서 또 있는 게 그 인서트처럼 진짜 빨리 지나가는 기어 바꾸는 맞아요. 거랑 네. 엑셀 브레이크 네. 번갈아 감는 거 그 전에는 정말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할 때만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였지. 그게 그렇게 안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치 말 그대로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급박함 속에서 이게 탁탁탁 들어가는 게 그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네. 그렇게까지 긴장감을 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오는 카체이스 씬에서는 이제 거의 정석이죠. 이제 그죠. 그렇게 기아를 바꾸고 막. 그 예를 들어 클로즈업도 예를 들어 계기판 클로즈업을 잡아도 음. 그냥 계기판 옛날처럼 계기판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차가 덜덜덜 떨리는 맞아요. 그걸 갖다 그지. 측면에 잡아서 그 생생함을 더 최대한 강조하는 그 재밌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예전에는 이 악당과 주인공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드라마로 감정으로 부딪히냐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시나리오를 쓸 때 이 상황의 디테일 예를 들어서 기아가 바뀌고 얘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뒷차도 같이 부딪혀서 쭉 밀려나간다라는 요 상황의 디테일이 더 중요해지는 건 거예요. 네네. 그게 기존의 시나리오와 작법이 달랐다는 게 사실 그런 그 되게 미시적이 되는 거죠. 그 근데 상황 안에 대한. 그것도 생각해보면 뭐 완전 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박 박사님이 한 봉준호 감독 집에 급이 된다. 근데 그런 씬은 솔직히 이건 무조건 들어갈 영화라는 게 내가 확정이 된다시피 하면은 카체이스 씬 무술 감독님에게 맡긴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아니 좀 보통 그렇게 하시죠. 누가 써야 네. 되면 그걸 다 또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연출가가 하는 일이 시나리오를 현장에서 연출하면서 사실은 다시 재구성해내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그 메이킹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 되게 유명한 무술 감독님이 있어요. 그 2하고 3 무술 감독을 네. 한.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007 아까 대표님이 그 비판하신 그 작품에도 아마 그대로 그 무술 감독으로 계속 이 영화 정말 다 돌았을 예, 거야. 했다. 그때가 가장 핫했으니까. 근데 그 무술 감독이 다른 영화에 갔다고 해서 본에 그 느낌이 나진 않는다는 말이죠. 그걸 네. 제대로 해내면 해낼수록 네. 그저 본 짭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다. 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감독이 다르게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다르게 어떻게 하고 싶다고 요구를 해야지 그 무술 감독도 그렇죠. 네. 키가 잡히는 네. 거니까. MI6의 전통과 CIA의 전통은 달라야지. 여기서 다들 모르시겠지만 한때 음. 한국 영화 이제 2000년대 초중반 이제 2000년대 2006년 5년 7년 뭐 요 무렵에 네. 그 실제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스파이더맨의 그 무술 감독님들 네.
이 한국에 그 스턴트맨들과 실제로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다 안 찍고 갔습니다. 이 무림여대생이라는 영화에서 그분들이 그 영화요. 예, 예, 네. 그대로 그 팀이 그대로 왔지만 영화를 보면 전혀 안 느껴지죠. 우리 그런 얘기는 너무 슬픈 얘기인가요? 모른 척 이제 못 본 척 해주어요. 네. 제발. 그리고 또 그 본 시리즈 2편, 3편이 2편, 3편이 사실 한 묶음이잖아요. 그죠. 그냥 아마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냥 음. 했을 텐데 저는 2편 통으로 계약해 준 거야. 진짜 좋다. 근데 그걸 딱 느껴지는 게 2편 마지막에 저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멋있었지만 그 영화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게 저는 그 시간의 마지막에 그걸 뒤집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쫓기고 갔다가 그 부장 CIA 여자 부장한테 딱 해가지고 뭐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요즘 피곤한가 봐 이러면서 영화가 딱 끝났잖아요. 네. 그때도 소름이었는데 멋있지. 3편에 왔는데 그게 중간에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그죠. 이건 정말 너무 머리 좋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그 스타일 자체가 사실은 헐리우드가 당시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게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찍혀 나오는 방식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식상함과 진부함과 왜 사실은 저희는 되게 좋아하지만 다이하드나 이런 걸로 대표되는 헐리우드의 그 액션 연출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그 시점에 이제 그것도 사실 유럽이나 이제 미국의 아트하우스 영화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언급하는 다르덴 형제의 스타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그 로제타 고무렵 영화가 맞나? 어떤 영화가요? 로제타, 다르덴 형제의 로제타. 네, 로제타 그렇죠.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고무렵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종류의 이제 그 다큐멘터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로제타가 99년도. 그렇죠. 예, 로제타 같은 영화들이 주는 왜 사실 로제타 강렬하잖아요. 그죠. 강렬하잖아요. 사실은 별 상황도 아니고 여자애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장면을 핸들드로 쫓아갈 뿐인데 숨가쁘잖아요, 영화가. 이런 생생함, 생동감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헐리우드가 대단하다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스타일을 보고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작자들이 하고 그래서 폴 그린그래스가 브로디 선데이를 찍은 걸 보고 그래 너다 하고선 데려오는 이 안목 이게 전 세계 재능의 블랙홀이 되는 시스템에 흡수시켜서 시스템에서 그거를 깎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최대한 살리는 그러니까 빨아먹는 거지. 근데 그게 굉장히 능수능란한 거죠. 헐리우드 자본의 위대함인 게 사실 거기에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아님 말고. 그러니까 우리 몇십 년 동안 유럽 감독한테 사기 당해봤기 때문에 아님 말고. 그렇죠. 하나 되는 건 제대로 된다는 경험이 있고 나오면은 제대로 나온다. 아니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실패작이 저 엘리트 스쿼드. 그러니까 그분이 저걸 찍었어요. 로보캅 리부트를 찍었어요. 네, 호세 바딜라. 네, 그분이 이제 엘리트 스쿼트를 찍고 잘 찍네 너 헐리우드 컴온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봤어요. 로보캅 시리즈 자체도 제가 원래 좋아하니까 로보캅 리부트를 맡겼는데 근데 이분이 나 왜 로보캅을 왜 맡겼는지는 알겠어. 왜냐면은 그 로보캅의 잔인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캐릭터를 다루는 그 방식. 근데 그 엘리트 스쿼드 보면 그렇거든요. 엄청나게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그 상황 심리 묘사를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액션도 잘하지만 사실 엘리트 스쿼드랑 그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한 로보캅이랑 배경이 같잖아요. SF일 뿐이지 사실은 부패로 가득한 도시의 외로운 경찰이. 그래서 왜 그분을 데리고 와서 이걸 찍으라고 했는지는 난 제작자 마음은 알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근데 영화가 나왔는데 보는데 이럴 거면 이 사람을 왜 데려왔지? 영화가 좀 갑자기 15세 이렇게 된 거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영화가 보다가 내가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 버벤의 로보캅은 굉장히 잔인하고 그죠. 이 감독님 원래 나이 드셔까지도 굉장히 삐뚤어진 양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또 영화 보다 급발진을 잘하시잖아. 중간중간에. 이 삐뚤어진 양반이 한참 삐뚤어졌을 때, 젊었을 때, 혈기까지 왕성했을 때 찍어놓은 거라. 사람 죽일 때 그냥 중에 척추를 뽑아버리고 막 이런. 맞아요. 그래서 실제 로보캅 보면은 진짜 잔인하죠. 저 그거 국민학교 때 혼자 극장 가서 봤는데 진짜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왜냐 그러면 아직도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를 보면서 육성으로 소리 지른 거에 어린 나이니까 그걸 죽이는 걸 보고 그러니까 잔인하다기보다는 저는 그런데 감수성이 좀 낮아서 그냥 그걸 눈으로 본다는 쾌감이 있었어. 그래서 그 동시개봉관 이런 데서 아저씨들 앉아 있는데 그걸 제가 조르고 졸아서 할아버지한테 태워달라 그래서 할아버지 모르니까 무슨 영화인지 보면서 우와 막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잔인하시네. 그래서 저는 비디오로 봤는데 1편, 2편, 2편 다 1편을 보고서는 제가 한 1년인가 2년 넘게 꿈을 계속 꿨어요. 그 머피가 처음에 총 맞아서 장애가 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갱들한테 잡혀가지고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게 악몽으로 계속 꿨어요. 한 1년 넘게. 이게 그 로보캅이 우리나라에서 개봉됐을 때 양대 산맥이었던 게 저도 기억납니다. 탑건을 보느냐. 사실 그 당시에 초등학생, 국민학생에겐 영화 한 방학 때는 한 편 보는 게 네네네. 탑건을 보느냐, 로보캅을 보느냐였어요. 로보캅을 보내는 둘다 봤는데. 헛짓거리라고 이제 좀 사는 분, 저는 비디오로 봤습니다.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셔서 한 번에 원모어 찬스가 있었던 분, 엄마 찬스, 이게 이제 뭐 외가 찬스, 친가 찬스 하면 세 편 볼 수 있는 거죠. 예스 마담도 봤죠. 그 무렵. 네, 그렇죠. 어쨌든 그 탑건을 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약간 미국뽕이 있던 애들이었어. 예, 그런 뭐가 흔히 말하는 시티팝 같은 거 보면 그게 그 멋쟁이가 되고 싶은 애들 있잖아.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막 멋있는 금발 실제로 여자. 탑건의 그 이미지가 전투기신 말고 음. 그냥 그 정서나 그 네. 스타일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고무렵 뭐 오렌지 로드라든가 맞아요. 고무렵의 시티팝이라 요 정서랑 비슷한 어떤 포토제닉한 어떤 면들을 많이 그렇죠. 갖다 썼죠. 그 톰 크루즈 그 석양에서 네.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딱 그 장면이 네.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보캅은 이제 헐리우드만이 할 수 있는 SF 영화들하고 갔다가 이제 경기하고 나오는 그렇죠. 영화였던 트라우마가 이게 돼버리는. 사실 왜냐면은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사고가 난 그 주인공이 네. 로보캅 벗었을 때 그 얼굴 있잖아요. 네. 얼굴 반쪽 부쪽 그로테스크하죠, 진짜. 되게 그로테스크하잖아요. 그 일부러 그런 거란 네. 말이야. 그거 약간 경기나라고. 그 보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잔인해요. 맞아요. 네. 그런 그 사람의 얼굴과 그리고 그 웃긴 게 로보캅으로 바로 부활하는 게 요즘이야. 삐빅했더니 부활했다잖아. 근데 네. 이 사람이 사지가 없다라는 걸 굉장히 길게 묘사하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드냐, 네. 뇌가 신호가 네. 시그널이 들어오냐, 팔다리가 작동하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사지가 요즘으로 좀 고스트만 남아 있는 네. 상태에서 그 사지가 없다라는 것에 그 부재감이라는 걸 굉장히 또 되게 냉소적으로 묘사한다고. 그렇죠. 되게 사람을 기계로 다루는 그 진짜로 실제로 말 그대로 기계로 만드는 중이잖아요. 왜냐면 요즘 정서, 옛날 그 당시 헐리우드의 보편 정서면 네. 가족이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돌아왔지. 네. 그 가족은 또 별개로 그잖아요. 따로 살고 국가는 또 얘를 중요하다기 여기기보다는 국가가 아니라 그 무슨 회사잖아. 회사. 그냥 소모품, 어. 프로토타입이잖아. 네, 초옥이란 말이야. 네, 초옥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다루는 묘사 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날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스쿼드 감독을 데리고 온 그러니까 거지. 엘리트 스쿼드 감독을 왜 썼는지 너무 알겠는데 그러니까 안 되고 이분이 그래서 헐리우드 진출은 실패했나 했더니 이제 넷플릭스가 나서서 그죠. 나르코스로 부활을 시킨 동네 얘기 잘하는구나. 동네 얘기 그래 너네 동네 얘기해라. 니네 동네 뭐 썩은 거 많다는데 어. 그거 하나씩 꽂으면 평생 영화할 수 있겠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이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뭐 그- 어쨌든 잔인했다. 예, 예. 근데 본 시리즈로 다시 돌아와서 그게 나중에 무슨 본 레가시도 나오고 네. 뭐 제이슨 본도. 근데 제이슨 본도 제가 그 앞에 본 시리즈 세 개는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아요. 그 시리즈 자체가 한번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 어떤 그 깔끔함이, 예. 그렇죠. 그 건조함이 떠오를 때가 있어서 보게 되는데 또 보면은 하나만 보지는 않고 다 보게 되잖아요. 좀 뭐 그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본 시리즈도 신비로운 영화 틀면 끝까지 보게 그러니까. 되는. 더 웃긴 거는 네. 저도 1편부터 쭉 보는데 네. 1편을 보면 타이트하고 좋았다. 예, 예. 2편 뭐. 어. 3편 보면 뭐 하면서 어. 그러니까 충족감이 네, 어쨌든 맞아요. 1편을 봤으니까 그거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탕의 양이 좀 있어야 돼.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충분히 충족되면서 3편까지 끝나. 그지 네. 딱 끝나죠. 어. 근데 이제 본 레가시는 뭐 그거는 사실 그냥 약간 안타깝다. 곁다린 것 같고. 네. 근데 그것도 본 레가시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뭐 재미없진 아니, 않아요. 그게 나름의 마지막 스토리가 있고. 엔딩 액션 씬이 되게 눈물 나요. 음. 그 오토바이 타고 추격형에 네. 발차기로 해서 날아가는 거 CG잖아. 그 동남아 네. 아니 형 말하는 거 제이슨 본. 아니 본 레가시. 레가시에 그 호크아이가 나와서 호크아이가 오케이. 그래서 예, 옆에 제가 오토바이 따고 착각했어요. 하는데 예. 그 높은 속도에서 옆으로 탁 쳤더니 그죠. 얘가 확 예.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CGT가 너무 나서 그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약간 머쓱 타듯 이렇게 되지는 거고. 그리고 본 레가시는 좀 별개라고 치더라도 그리고 제이슨 본도 제가 봤는데 그건 한 번인가 보고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말았는데 확실히 거기서 왜냐면은 저희 그 토니 길로인가 그 필립 길로인지 토니 길로인지 잠깐만 이 그 형제가 둘 다 이제 각본가기도 하고 연출가기도 토니 하고. 길로이가 원래 그니까 본 시리즈 각본을 썼던 네. 사람인데 이제 감독으로 이제 된 거죠. 제이슨 본에서. 그분 감독 데뷔작이 저거 나이트 크롤러. 나이트 크롤러,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이슨 본에서 맷 데몬이 너무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어. 좀 이렇게 짠한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 근데 막 또 보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까지는 안 들고. 오히려 급발진하는 뱅상카셀의 안타까움만이 느껴졌죠.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원한이 있었던 뱅상카셀이 블랙스완에서는 그토록 여자애들한테 가스라이팅 여기서는 본 하나 못 죽였어. 사실 그리고 따지면 뱅상 카셀이 더 나이 많지 않나요? 맷 데몬보다?
그렇죠. 비슷할걸요. 어, 뱅상카사도 비슷한가? 거의 증오 시대, 증오로 거의 그러니까. 그 시절 그 뱅상카셀 저 국가부도의 날에는 와가지고 저기 깡드시 총리 역할하고 같으니 그렇죠. 그건 제가 못 봐서. 어쨌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뒤에 본 레가시랑 제이슨 보는 좀 약간 논외. 논외죠. 논외고 우리가 앞에 세 말하는 개인데 1, 2, 3편. 네. 그 3편이 너무 깔끔하게 딱 끝나고도 후련하잖아. 그건. 전본 얼티메이텀에서 슈프리머시에서 이 정도까지 채워졌으면 이것보다 더한 그러니까. 극한의 액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그 주차장 씬 네. 자동차를 뒤로 밀어서 네. 그 주차장 그 옥상 루프탑 주차장 그냥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논개 작전이잖아요. 네. 그 저기 그 뭐야 그 뭐라 그래 동기어진. 맞아요. 네. 난 거기서 네. 그 차가 그 거꾸로 솟아서 떨어지는 네. 그 장면에서 엄청나죠 쾌감이. 그거를 네. 극장에서 봤을 때 네. 진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짜 음. 이게 이렇게까지 좀 약간 다른 말로 하면 악마적이다. 네. 정말 이런 상상을 해서 저거를 찍으려고 뒤로 밀어서 차를 그냥 날려. 날르는 게 우리는 차가 나른다면 어떤 왜 그 차가 붕 뭐 스피드에서 좀 나르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꼬꾸라져서 네. 그죠. 박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무렵부터 이게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영화에서 영화적 경험, 영화를 경험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데쿠빠주 씬의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는 사람의 감정을 이제 만든 이야기를 전달한다 했는데 여전히 이야기는 중요해요. 이야기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하고 약간 좀 다를 뿐이지 이야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이 영상물 안에 무드에 내가 흠뻑 빠져서 그 안에서 이 상황을 경험한다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 경향들이 이제 헐리우드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자장 아래에서 사실은 마블의 히어로물들이 그 방향성 아래서 많이 이렇게 설계가 되는 뭐 그런 경향들이 그리고 또 재밌는 지점이 그 영화들 이후로 본 시리즈 이후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만 그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는 사람들도 그죠? 그걸 다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액션 씬에서 그걸 이제 기준 삼아서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그러니까 확실히 스타일 있으면 그걸 그대로 사람이 받아들이지만 그 액션씬에서 그게 연출이 안 되면은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아니면은 바로 사람들이 비판을 할 수 있을 그게 생겨버린 거야. 그전엔 그게 없었다 보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저씨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사실 아저씨겠죠. 네, 그렇죠. 아저씨는 그걸 따라 했는데 또 한국식에 그게 있어요. 또 막 그 비장함이라는 걸 계속 담아내잖아. 그 그 사실 속에서. 아저씨의 레퍼런스는 맨 온 파이어인데 맨 온 파이어도 사실은 그 본 시리즈를 감명 깊게 본 토니 스콧이 그죠. 이제 자기식으로 만든 거죠 이게. 그죠. 근데 이제 스토리는 그런데 액션에서는 당연히 그 본 시리즈에 그거 하는 말대로 붙어서 도그 파이트에서 네. 막 물러서지 않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그 서로 시점샷으로 나이프를 나누는 그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걸 봤어요. 그 유튜브에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 그 외국인 리액션 아저씨 리액션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그게 왜냐면 내가 영화 볼 때는 그냥 난 영화 자체로 해서 보는데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대충 예상이 되고 사실은. 근데 이걸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거 되게 신선한 체험이어서 난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은 외국인들 중에 오징어 게임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영화 그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화에 대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순수해. 우리는 솔직히 그게 뭐 잔인하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게 막 이제는 너무 많이 봐서 잘 못 느끼잖아. 뭐 잔인은 우리는 그렇죠. 아무 그래도 박 박사님은 또 TMI지만 신체 훼손 이런 거 잘 못 봐서. 저 그래서 저거 뭐야 또 다리오 아르젠토라던가 미케 다카시 잘 못 봅니다. 근데 하여튼 외국인들은 그거에 굉장히 더 예민하고 또 리뷰하는 사람들 더 과장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아저씨 그걸 보면서 거기서 또 보니까 그 액션의 강도는 비슷한데 마지막 보여주는 결과물이 너무 적나라한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본 시리즈도 파이트하면 깔끔하게 목이 딱 졸라서 거기 시체는 안 보여주지. 그리고 그냥 시체는 풍경처럼 하고 그냥 지나가면 결과는 맞아. 끝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그 결과의 끝에 보면 피가 낭자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싸움 장면에서 잘 찍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다 투머치. 근데 투머치가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가 몰입해서 봤으니까 약간 오버해서 말하는 식의 투머치이긴 한데 이게 그 이제 아까 이 일부에서도 그 한국식으로 어떻게 현지화됐는가, 로컬라이징 됐는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역시나 한국식의 그 매운맛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좀 전에 맨 온 파이어 얘기를 했지만 맨 온 파이어는 또 재밌는 게
그 본의 영향과 그 저기 뭐야 박찬욱 감독 올드보이와 음. 그 복수는 나이거류의 그 한국식 잔인함이 사실 섞여 있어요. 그 실제로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근데 그게 한국적으로 이제 가져오면서 매운맛이 되는 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왜 보통 한국 액션에서 현지와의 어떤 그 다른 후배 감독들에게 큰 연출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영화 그 감독이 두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분이 박찬욱 감독이고 한 분이 곽경택 감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그 액션이나 이런 장면들의 핵심이 이 부분은 이제 이 대표님이나 숭실이며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정서적인 잔인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총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칼이나 주먹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낭자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그런 종류의 묘사라는 게 헐리우드에서는 그 저기 뭐야 분노 성난황소 이후에 성난황소나 세페킨파 이후에 헐리우드에는 점점 잦아들어서 이제 시체나 피는 많이 자제를 한단 말이죠. 근데 본 시리즈에는 이 박력 있는 액션, 현장감 넘치는 액션을 해놓고 시체나 피는 안 보여줘. 사실 그렇게 죽었으면 사람이 찌부가 됐을 거 아니야. 그죠. 안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다 보여주죠. 이제 말씀대로 그 리액션. 근데 그게 그 깔끔하고 이제 외국 그 서양 놈들답게 쿨하게 끝내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정서적으로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 피가 낭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적 액션의 레퍼런스의 참예는 말죽거리 잔혹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개싸움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왜 아무리 무술 잘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되면 그라운드로 그냥, 가면 답이 없다. 뭐 그냥 너도 내도 없고 네. 짜세도 뭐도 없고 그냥 물고 뜯고 찍고 뺏고 싸우는 건데 그런 정서를 묘사해내는 그 위에서 그래서 아저씨에도 보면은 본에는 사실 타이트하고 뭔가 참혹하지만 악을 쓴다는 기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원래 훈련된 스킬과 스킬이 부딪히는 건데 아저씨를 예를 들면 마지막에 칼을 못 꽂아서 자기 입을 물고 밀어버리잖아요. 그냥 가슴에 박아버리잖아요. 그 칼을 넣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그 악 쓰는 거 있잖아. 그 뭔가 저기 DP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의 전반적으로 깔리는 그 하늘 풀는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무엇인가.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또 똥개 같은 작품도 여기서 똥개도 그죠. 똥개도 마지막에 그 정우성 흰 씨가 반스만 입고 진짜 그 징글징글하게 싸우잖아요. 그 악을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징글징글함이 한국적 만화 맛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약간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넷플릭스에 얼마 전 아니고 꽤 전에 올라왔던 것 중에 그 누구지? 토르 배우 누구지? 크리스 햄스워스. 크리스 햄스워스 나온 무슨 네. 그 액션 영화가 있어요. 그 납치된 아이를 구해오는 그 동남아에서 그 네. 익스 뭐지? 뭐 있었는데. 익스펜드 아닌데. 익스트랙터. 익스트랙터. 아니 익스트랙터 아닐까 뭐 딴 걸 텐데. 아마 그 하여튼 뭐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도 굉장히 액션, 그 영화는 액션에 공들였다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스토리도 없고. 익스트랙션 맞는데? 익스트랙션 맞아요? 네. 그거 저거 아니야? 넷플릭스 거 아닌가? 맞아.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마침에 이제 원샷 원신 원컷으로 총 들고 맞아요, 익스트랙터. 그 뭐지? 그 액션을 끝까지 보여주겠다 이거였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액션이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너무 오는 거야. 그 영화는 제 기억이 맞으면 되게 의도적으로 1인칭 액션 게임처럼 연출을 그러니까.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그 본 시리즈에서는 정말 그 리얼한 파이트함의 그거를 보여주는 끝판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거기서 더 가면은 그 익스트랙션처럼 영화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1인칭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1인칭이라기보다도 거기는 거의 그 한 씬 안 끊고 가는 게 컨셉이다 보니까 그 동선에서 쭉 이어서 가는 1인칭은 많지는 않고 제 기억이 맞으면 이거 이제 1인칭으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대표적인 효시가 그 하드코어 헨리라는 영화. 그거는 뭐 대놓고 완전 그거였고. 그리고 그게 영향받아서 우리나라의 그 악녀가 그렇죠.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부상하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알폰소 쿠아론 같은 사람이 테크닉이 이미 다 완성된 사람이었죠.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자기 방식으로 구현을 해내려고 애를 쓰다가 칠드런 오브 맨으로 한번 되나 했다가 이걸 자기 스타일로 완성한 게 사실은 그래비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스타일을 따라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목표로 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설정이 된 다음에 어떤 헐리우드에서 좀 나 좀 찍어라고 하는 분들의
그 지향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 비슷한 화두를 공유하잖아요. 비슷한 사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음악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90년대 요때면 기술 우리가 이제 아까 데코빠주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영화로 치면 그러니까 그런 섬세하고 기계적이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 설계하는 네, 것들을 그쵸. 미덕으로 쳤단 말이에요. 음악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추상화된 심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예. 음악도 옛날에는 연주력 예. 타이트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얼마나 그 박자를 칼박으로 맞추냐 이런데 요즘은 음악도 그렇잖아요. 무드 중심이라고 그렇죠. 연주가 막 네.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그지. 뭐 그냥 이렇게 무드가 되게 있고 그냥 노래 좀 나오고 그러다 마는 거예요. 빌리 아일리시 노래만 들어도 그렇죠. 뭐 특별히 이게 연주랄 게 있나? 예, 예, 그냥 예. 어떤 무드지 무드. 예.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이게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술이 옛날에 이제 예술사를 보다 보면은 예술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모던과 그러니까 리얼리즘으로 갔다가 추상화의 단계로 갔다가 네. 다시 한번 이게 짜증 나면은 리얼리즘으로 오는데 예. 미술로 치면 이제 추상화 단계가 예. 그 중세 시대였던 거죠. 그렇죠. 아이코닉 예, 이렇게 예. 그러다가 이제 리얼 예. 그게 이제 그 뭐야 인간 중심 해가지고 르네상스를 갖다 쳤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신석기 구석기까지 가면 이제 근데 그것처럼 지금 또 우리 영화 시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온 게 약간 추상적인 예. 무드와 어떤 그런 쪽 간 게 아닌가. 그러려면 무드는 무엇이냐? 영화로 보면 체험 쪽이 아니겠느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고 아까 막 잠깐 언급했던 하드코어 헬리든 네. 약간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그러니까 본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액션은 찍어야 되고 네. 어떤 경험과 일체감이라는 거의 화두를 공유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고민의 결과물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면 이제 본과 그래비티까지 엮어서 네. 요즘 영화의 어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예. 그럼 1917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저 1917 저는 저에겐 1917 괴작이에요. 예, 1917 저는 보면서 저는 그 어릴 때 했던 게임 중에 페르시아의 왕자가 생각났거든요. 아, 왜요? 그 페르시아- 스크롤 게임. 페르시아의 왕자랑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가? 그 기억 안 나요? 이렇게 페르시아 왕자가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매달리고 매달리고 뛰고 뛰고. 올라가고 이렇게 피해가고 뭐 이런. 횡스크롤. 근데 보는데 되게 페르시아 왕자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서. 저는 그거를 사실 제주도 살다 보니까 극장에서 못 보고 그냥 집에서 봤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극장에서 봤으면 더 재밌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끝났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왜 페르시아 왕자를 얘기하는지 알겠는 게 저도 그건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게임 같잖아. 네, 맞아요. 나머지 애들이 NPC처럼 굴잖아. 이게 그 맞아요. NPC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아니 왜냐면은 적군이 저기 있다가 내가 숨으면 어. 보통 NPC들은 기계니까 네. 내가 숨었다 그럼 다시 이제 원래 그러니까. 모드로 돌아가고 네. 내가 다시 이렇게 게임이잖아. 네. 근데 실제는 내가 한번 들키면 저기에 저 녀석이 있고 나면 날 쫓아올 거 아니야. 상호작용이 생겨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없어요. 이 영화는 항상 들켰다 숨으면 다음 씬이야. 네. 숨었으니까 일단 또 얘기를 해. 그래서 재밌는 게 아까 이제 엑스트랙터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잘하신 것 같은 게 그 본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경험이라는 거 이제 보는 사람이 경험한다라는 거의 끝판왕이 사실 1인칭 액션 게임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라스트 오브 어스가 뭐 2 만들면서 논쟁은 많았지만 그 영화를 그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의 디렉터가 이제 실사 영화도 연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게임을 내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몰입감이랑 이제 영상물로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랑 몰입감은 전혀 틀릴 텐데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꿀지가 일단 궁금한데 근데 그 이제 뭐가 됐든 PC하겠죠. 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런 종류의 것들이 해법으로 하나 찾은 게 사실은 게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이제 1인칭으로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게임 얘기를 많이 해서 엑스트랙터도 그 게임의 화법을 많이 적용을 시켰는데 그 극단으로 또 나름의 방식으로 어떤 타협점, 영화적인 표현과 게임만이 줄 수 있는 경험, 어떤 영화적 경험을 좀 어떤 나름의 그 뭐라지 솔루션으로서 좀 고민을 한 결과물이 1917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좀 드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게임 끝판왕까지 다 끄고 나면은 이제 이름 새기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1917도 보고 나서 약간 기분이 비슷했어요. 다 깼네. 아니 저는 아까 네. 그 스펙터랑 연결해서 네. 스펙터가 되게 듬성듬성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 샘 맨더스 감독님이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끝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얘기가 아다리가 맞는다. 뭐 제가 나를 인지했으니까 제가 나를 쫓아오겠지. 이런 걸 귀찮아. 왜 그런 거 있거든요. 요 비슷한 딜레마로 옛날에 그 영화 그 드라마 뭐였죠? 이정재 씨랑 이렇게 막 나왔던 김연아 씨가 한창 뜰 때 그 피겨 스케이트 다룬 드라마 하나 있잖아요. 그 나름 민효린 씨 아, 나오고 그 수목 드라마 옛날 트리플이라는 나름 이윤정 네네네, PD. 기억납니다. 그 저 누구야?
커피 프린스의 감독님과 음. 찍었던 근데 거기서 보면은 민효린 씨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그러니까 둘이 데리고 이렇게 막 투닥투닥 감정 연기하다가 강아지가 손에서 빠져나갔는데 마침 오는 트럭에 쳐 죽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인지 고양인지를 보면서 그 지금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주인공끼리 감정적인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걸로 이제 폭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그 트럭 운전수도 캐릭터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내리든가 그게 NPC야. 안 내려.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상황만 있고. 상황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인 거지. 네. 이제 이게 보통은 못 쓴 각본의 예인데 네. 샘 맨더스 감독님을 보니 네. 이젠 정말 그거를 본인이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스타일로서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의미로 저는 되게 분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스타일로서 이거를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작품, 그러니까 결과물로 해서는 그 티가 별로 안 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접근 방식은 굉장히 다르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목표하는 지점 자체가 아예 달랐던 것 같아요. 이야기라고 하는 게 보통은 상호작용이잖아요. 인물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고 그죠? 뭐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어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야기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가 달라지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이 이 개인이 겪는 상황을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감정과 그 시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게 만들어주는 걸 총목표로 놓고 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샘 맨더스 감독이 나름 미학적인 야심을 갖고 접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추적해오는 것도 나름의 감성적인 그 몰입감의 일부였을 텐데, 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저의 의심입니다. 그냥 스펙터를 보면서도 감독님 네. 이제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이게 관심이 없고 약간 제가 스펙터 볼 때 놀랬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펙터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원래 영화가 좀 007 이런 거지 이런 식인데 그 1917에서는 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의문형이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다 해서 영화를 후뚜루마뚜 찍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니까. 알죠. 굉장히 정교하게 찍었죠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본에서부터 온 체험, 경험한다. 경험한다. 액션의 추세도 바꾸고 영화의 화두도 그 근처부터 조금씩 변해왔던 게 아닌가. 그러면 본 시리즈 이후에 혹시 액션 영화 중에서 본 시리즈만큼은 아니라 그래도 이건 정말 잘 찍었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지금 그걸 말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서 있었나? 그런 건지 그러니까 딱히 본처럼 떠오르는 게 없어요. 처음 본 것 같아서 너무 기억이나 같은 건 없죠. 그죠, 그런 것 같죠. 네. 저도 아무리 잘 찍은 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기술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 잘 찍어요. 잘 찍기 때문에 사실 그걸 문제 삼을 만한 영화는 없어. 다만 이제 본처럼 처음 봤을 때처럼 세상에 이런 걸 처음 봤다. 경이롭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는 저 아무리 떠올려봐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 체험이라는 키워드로 가게 된 거고 경이롭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비티라든가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제 얘기를 아마 우리가 확대했던 것 같은데 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좀 신기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 레거시와 제이슨 본에서 우리가 느꼈지 이걸 다시 한다고 해서 그치. 이게 그럼 대단한 것이냐 신선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라는 데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거지. 그 수법을 지금 나쁜 의미 이제 뭐 이렇게 여기서 수법이라는 말은 폄하가 아니에요. 네. 그런 수법을 지금 시대에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 뭐야 싶은 그런 게 있죠. 이제 와서. 게다가 이제 무드를 중요시한다는 게 이제 사실 요 얘기는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될 게 본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원래 보통 영화를 찍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공간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쏘고 있으면 상대편에 있다는 걸 찍어야지 같은 방향으로 총 쏘게 찍어놓고 둘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즉 그 공간을 설정해주고 관객이 그걸 인지하게 해주는 게 연출가의 가장 큰 1차원적인 덕목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핸들들을 이렇게 문대는 게 그 옛날 평론가들이 뭐 정성일 평론가가 아마 옛날에 다른 말로 비겁한 핸들들다. 네. 상황을 일부러 문대서 그냥 분위기만 전달하고 대충 후뚜루마뚜루 넘어간다. 연출가가 연출력이 안 되니 그렇게 문댔다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이 나왔을 때 사실은 본을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본이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이게 어떤 효시가 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무드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총을 쏘는지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총을 쏘고 있고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 이 혼돈의 그 공포의 충격과 공포의 현장이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때 평론가나 감독들이 중요시했던 것보다
지금 또 사람들이 지금의 평론가, 지금의 음. 관객들, 지금의 제작자 중요시하는 게 또 다른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네, 요 네. 변천사가 좀 있다라는 네네 얘기를 좀. 그렇죠. 근데 본 시리즈의 특히 2편, 3편 보면 그렇게 막 휘두르는데도 솔직히 그게 다 알 수 있어. 동선에 어긋나거나 네. 뭐 그냥 이렇게 대충 퉁치고 지나가는 거 생각해보면 없어요. 정확하게 다 지켜주고 있어요, 사실. 카오스라는 느낌은 없죠. 근데 그것까지 볼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라고 찍어놓진 않았어. 그렇죠. 네. 보라고 찍어놓지 설계는 않았다.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문 때도 다 보이는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영화 중에 좀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그 스필버그의 미넨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미넨 첫 장면 보면은 그 테러리스트랑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요 보면은 진짜 고전적으로 정말 잘 찍었어요. 그죠. 정말 잘 찍었는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이 영화 왜 재밌지의 정반대죠. 그렇죠. 이렇게 잘 찍었는데 왜 재미없지? 네. 그 영화를 보고. 아니 미넨보다도 오히려 저는 더 그게 확실히 느껴졌던 게 인디아나 존스 나중에 또 한 번 그 뭐지 해리스 포드 나이 한참 드시고 또 한 편이 더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예 그냥 스필버그 감독이 옛날에 그 해왔던 그 방식 미넨은 좀 약간 그 스토리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괴가 달랐다면 네. 인디아나 존스 대놓고 우리가 말하는 데코빠주와 그 네. 카메라 앵글 저기 뭐지 틸트를 해서 다시 펜을 해서 잡아내고 이거 동선을 다 맞춰가지고 하는 너무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쾌감이었거든요. 솔직히 네. 재미와 상관없이. 네. 왜냐면 그런 영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본이 액션 영화에만 영화를 준 게 아니라 많은 드라마 영화도 그런 식의 핸드헬드를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뭉개고 좋게 말하면 박진감을 살리는 연출들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그렇지. 다르덴 같은 식의 핸드헬드도 있지만 본이 사실 그 핸드헬드의 느낌이 다른 식으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요즘에 연출은 그런 거에 약간 쿨하고 힙하고 모던하다고 생각한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옛날처럼 막 카메라를 무빙해가지고 달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를 사실 잘 못 보니까 해도 거의 티 안 나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대놓고 그걸 하니까 쾌감이 어느 순간부터. 네. 그게 바로 레트로.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야말로 이게 레트로의 감성이구나. 지금 연출자들은 사실 솔직히 제 감상은 그걸 할 줄 모른다. 그죠. 하라 그래도 못하지. 할 절대 줄 못하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무드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시각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고전 헐리우드의 그 선형 저 컨티뉴이티를 중요시하는 그 선형적 편집이라는 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그죠. 뭐 수준의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 감독들도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 장면을 그렇게 연출하는 거는 다 멋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스필버그의 그 연출의 기가 막힌 점은 그 씬과 그 다음 씬의 연결과 그 씬 전체의 그 러닝 타임 그리고 동선의 연결 이런 게 핵심인 거죠. 사실 그 한 장면은 뭐 조금 재치 있는 감독이면은 어떤 식으로든 무빙을 발랄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씬이 끝났을 때 잘못하면 뻘쭘해지는 게 너무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리 없이 그 다음 장면에서 다시 그걸 이어나갈 수 있는 신탑과 그 신 연출. 엔딩까지도 충분히 뭘 안 고려하는 사람은 없겠으나 근데 그걸 그렇게 유려하게 그쵸. 안 끊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리고 배우들도 그게 익숙해져야 되고. 그 제가 그래서 스필버그 말년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으니까 만년의 후기의 스필버그 작품 이제 좀 보고 놀랬던 게 이제 우주 전쟁을 보고서는 그 사실은 그 우주 전쟁을 보면은 이제 본 시리즈 같은 되게 주인공이 겪는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해요. 근데 여전히 그 스필버그 스타일의 장점은 살아있으면서 이 분위기와 뉘앙스 그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묘사하는데 엄청 애를 썼더라고요. 그죠. 아니 그 제 기억이 정확하게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화도 우주 전쟁도 대부분 스필버그 감독 스타일답게 픽스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결한 연출이 많았는데 그 지하에선가 갇혀서 이렇게 되게 거기서 핸드헬드가 몇 장면 딱 들어가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핸드헬드로 발라져 있을 때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핸들대에 그 떨리는 그 느낌이 와 진짜 긴장된다라는 느낌이 확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주전쟁의 제일 긴장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 팀 로빈스가 나오고 지하에 숨어 있을 때 그렇죠. 그 장면. 외계인이 한번 들어와서도 스트레스를 주고 그게 약간 팀 로빈스가 시점샷 급발진할 때 스트레스를 주고 약간 시점샷 비슷하게 흔들리는 화면들이 제 기억엔 있었어요. 확실하진 않아 너무 오래돼서. 근데 그때 긴장감이라는 게 달라요. 그냥 그렇죠. 핸들드만 쭉 있을 때랑 다르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세계적인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세계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주도하는 시대가 됐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웃긴다. 햇빵. 그렇긴 했지만 그런 약간 그런 미학적인 그러니까 영화적인 시도라는 측면에서 좀 세계적인 추세랑 발을 맞췄다고 하면 말이 웃긴데
비슷한 맥락 안에 있었다라 싶은 게 저희가 이제 곡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라는 게 말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상황 자체를 경험한다, 같이 경험한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에서 나온 작품들 중에 이거보다 잘 구현이 된 작품이 있었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 나훈인 감독의 곡성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면이 그런 게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 그리고 맥락이. 또 사적 맥락에 도전하는 감독이 과연 한국에 있었나? 그러니까 사적 맥락을 추구하는 사람 있죠. 네.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죠. 한국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사적 맥락은 대부분 추구해. 네. 근데 도전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네. 심지어 곡성처럼 찢어버리기는 네. 시도를 하지 않지. 무섭거든. 네. 내가 컨템퍼러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불안 때문에 쫓아가기도 바쁜데 네. 아마 뭐 곡성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가 오늘은 참 본 영화 얘기는 잘 안 하고 어떤 그 영화가 이후에 어떤 자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시리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은 뭐라 그러지? 박제됐다고 해야 되나? 유산은 남아서 흩어졌으나 네. 본을 다시 보고 무언가를 이거를 추종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작품이 되었다. 너무 독보적인 스타일이 되다 그죠? 보니까 온리 원이 돼버리는 네, 그런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접근 방식이나 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영화를 뭐 이거 방송 들으시면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든 영화를 뭐 보고 즐겁게 감상하시는 분들이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을 똑같이 하는 건 이건 이제 아닌 거야. 우리가 본이 무엇을 남겼는가를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죽으잖아 떠들었던 게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인 거고 본이 남겼던 건 결국 무드요, 체험이요.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제작자들의 설계 방식과 그런 전 세계적인 컨템포러리 그런 식으로 변화였다는 추이지. 그 액션의 합을 핸드헬드를 들고 자빠지면서 그래서 제가 베를린을 보고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데뷔 감독도 아니고 유승환 감독 정도 되는 분이 그러면 안 된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좀 약간 오히려 유승환 감독님 첫 데뷔작 있지 않습니까? 뭐죠? 주권하고 나쁜 놈이요. 그런 데서 나왔던 액션씬이 훨씬 지금에 봤을 때도 훨씬 더 유니크하고 그렇죠. 훨씬 독보적이다. 왜 근데 그런 장점을 버렸는가? 과감하게. 좀 저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보기에는 일단 베를린처럼 액션을 찍는 게 멋있어는 보이고 자기도 뭔가 한 티는 죽거나 나쁘거나는 어쨌든 뭐 열악한 상황에서 찍은 영화였으니까 본인은 더 간지 멋있어 보이는 걸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 근데 저는 베를린 자체는 스토리나 이런 거 자체는 또 나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 그 상업영화로서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네, 근데 약간 좀 무한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장면 할 때 사람 무한하게 진다 이거죠. 나쁘지 오히려 그러든 이 영화가 전체로 나쁘면 그런 장면이 등장하거나 말거나 그쵸, 이미 그 전에 이미 영화가 나빠. 근데 영화가 상업영화로서 괜찮아요. 흘러가다가 그런 장면 나오니까 사람이 애써 무한해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보고 있지? 약간 이런 현자감. 요즘은 현자 타임이 아니죠. 현실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기생충 얘기를 우리가 잊을만 한 번씩 이제 소환을 하는데 네.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거지. 1917이 상을 못하고 기생충이 상을 탔던 건 어떤 의미에서 샘 맨더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야 그거 약간 유행 지났고 너는 좀 투머치한 것 같아. 우리가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어떻게 찍은 게 좋은 영화고 잘 찍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으로 백투 베이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봤을 때 기생충이 되게 좋은 영화였던 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기생충의 수상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 이미 그 데이비 핀처부터 해서 리들리 스콧 뭐 샘 맨더스 그 전에 저기 누구야 그 레버넌트 찍으신 알폰소 쿠아론 뭐 레버넌트를 알폰소 쿠아론이 찍었다 그러면 그분 서로가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렇구나. 예, 어쨌든 그분 알레한드로 이냐리투 예. 이냐리투 그 친구 쿠아론이 이제 상을 타니까 나도 탈 거야라고 해서 찍으신 자해쇼. 예, 그런 것분들이 충분히 그쪽으로 경쟁을 끝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샘 맨더스 그러니까 너 약간 뒷북인 것 같아. 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시대상에도 사실은 기생충이 훨씬 더 지금 시대의 이야기고 사람들이 그쵸,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였고 그게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조금 약발이 그래도 살아있는데 1차 대전은 너무했어. 그지. 거의 SF 수준이야. 2차 대전 왜 1차 대전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차 대전이 그 2차 참호전에 그게 있으니까 그런 센 감정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게 리니어하게 이어져 있는 데를 네. 따라가는 거니까 네. 일종의 그러기도 하고 1차 대전을 해야 그 약간
한창 전쟁 한가운데인데 적막감. 예, 예, 예. 기술이 발달하면 적막감이 어딨어. 일단 쏟아붓고 뭐 하고 막 난린데 뭔가 되게 적막하다가 좋다가 그렇죠. 막 그런 감각들 때문에 1차 대전을 했겠죠. 독특한 위상이 있어요. 1차 대전이 약간 다루기 힘든 얘기면서도 그치. 좀 독특한 위상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1차 대전 세계사적으로 세계대전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기준에서 그 사세잖아. 그지. 유럽 얘기지 뭐. 2차 대전까지는 그래도 전 세계 진짜 그건데 그 사세니까 사실은 맥락상으로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쨌든 샘 맨더스가 계속 부관 참시되고 있는 와중에 보이슈 프리머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진짜 왜 자꾸 이렇게 이쪽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근데 최근 007은 재밌대요. 예. 예. 근데 본 시리즈가 왜냐 그러면은 영화 자체를 두고 뭐 크게 할 얘기가 그러니까 있다면 있지만 없다면 없는 게 이게 사실 무슨 영화 내부적으로는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예. 뭐 이게 스토리가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 위에 뭐 숨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쭉 가는 거가 그냥 네. 우리는 체험한 거를 우리가 재밌게 체험했다 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그래서 있겠냐는 이야기가 말이에요. 그때부터 급격히 이야기들이 미니멀해지면서 맞아요. 예. 그 체험을 더 중요시했는데 그 경향을 한번 사실 또 뒤집은 게 마블 영화들이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초기 마블 영화는 안 그랬어요. 근데 마블 영화들이 그 대거 기술자들을 고용하면서 이제 그 기획은 어차피 그분 누구야 그분이요. 네, 그분이 다 하시고 어차피 나머지 고용되는 연출자들은 기술자들이잖아요. 네, 그냥 근데- 거의 감독이 네. 그 오케이임 부르는 사람이에요. 네. 이번에 개봉한 이터널스인가 그거는 되게 평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되겠는데 그 감독이 저기잖아요. 그 감독 그 기생충 아니 저기 뭐야 미나리 상탈 때 대상 네. 받았던 나름 썬댄스의 총화인데 네. 어쨌든 들려왔던 얘기로는 거기에 참가하셨던 어떤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서양이 아닌 곳에서 영화는 어쨌든 감독이 왕이잖아요. 네. 서양 헐리우드가 네. 아닌 곳에서 감독이 어쨌든 많은 권한을 쥐고 있는데 정반대래요. 그러니까 거의 콘티뉴티도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고 단지 노가다 십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기획 단계에서 자기들이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그 우리가 이제 본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래비티나 1917로 이어지는 이 경향에서 오히려 그쪽이 그 마블 시리즈들이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마블에 이런저런 감독들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 본 시리즈도 마찬가지, 폴 그린그래스도 마찬가지고 감독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 어떤 체험의 그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오히려 중요한 게 생각해 보면은 그 감독의 영화를 머릿속에 구성해내는 템포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폴 그린그래스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마블 시리즈 중에서 굉장히 평가가 높은 시리즈와 아닌 시리즈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 높은 많죠. 시리즈가 그 형제 감독이죠. 거기 아마 그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리고 엔드 게임까지 마지막에 끝맺음 했던 그 형제 거기가 그 템포라는 게 단순히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걸음 뭐 경쾌함 어떤 그런 이 톤을 가지고 하는 그거를 흡수하는 것 같아요. 마블에서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컨티뉴이티라든지 연기들도 이미 갖춰져 있던 캐릭터들이 쭉 이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커트가 빠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문제- 전개되는 이야기 경쾌함. 전개되는 경쾌함에 그 사람의 템포를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달리는 그것은 왜냐 그러면 누군가가 편집을 하고 해도 찍혀 있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템포라는 게 있잖아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고유명사를 기억 못하는데 루소 형제입니다. 루소 형제. 룩스 형제가 왜냐 그러면 그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의 그 경쾌한 템포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매조지해가는 그 능력에서 평가를 받은 거고 실제로도 굉장히 깔끔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데 막 그게 엄청난 영화라고는 안 느끼지만 지루함을 느끼지 않지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으로 판단이 됐고 그게 엔드게임까지 이어졌죠. 근데 엔드게임 가서는 너무 이야기가 방대해지니까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정도의 이야기를 매조지하는 거에서 애썼다라는 느낌은 전 충분히 들었거든요. 근데 안 봤지만 이터널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자오 감독이죠. 그 여성 감독분이 그 전에 상 받은 그 영화 노마드? 네 맞아요. 그건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의 템포 그 리듬으로 이터널스를 과연 어떻게 연출할까? 전 사실 그건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감독님 이름도 클로이 자오. 근데 노매드랜드. 그분의 그 영화를 했을 때 처음 그 영화의 그 템포감을 봤을 때
이게 마블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 템포를 거의 활용을 못할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루소 형제는 자기 템포가 이 마블 시스템에서 맞았기 때문에 좋은 지적입니다.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전 사실 프랜시스 맥도날드가 그 노매드랜드 나올 때 내가 지금 3 빌보드를 두 번째 보고 네, 있는 거야. 맞아요. 예. 그죠, 맞아요. 내용이 머릿속에 뒤섞여요. 예. 약간 그랬기 때문에 예. 이게 좋은 영화라고 틀었다가 내가 본 건가? 3 빌보드 그러니까 약간 좀 시니컬하게 만들면 그냥 아트하우스 영화의 그쪽 취향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면 좋은 영화야라는 전범을 따라간 영화 같아요. 되게 좀 시니컬한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예.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높게 평가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부의 다른 영향과 상관없이 자기 템포에 자기의 발걸음에 맞는 영화를 골라내는 것조차도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그 감독의 능력인 것 같은 거죠. 또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며칠 전에 박 박사님이랑 듄을 저는 보고 왔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듄을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박 박사님 보고 나서 뭐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긴데 굉장히 호흡이 느리고 SF인데 뭐 드니 빌로 영화 늘 그렇죠. 예. 같은 그냥 한결 같은 근데 호흡이잖아. 하지만 어라이벌 같은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에 이제 박 박사는 이제 충분히 납득이 되고 끌려 네. 들어갔었겠지만 듄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배경 지식도 없고 배경 준 지식도 시리즈에 없고. 대해서 저희가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화에는 스토리 왜냐하면 이게 또 일부에서 스토리 자체가 얼마 담겨 있지 않아요. 왜 굉장히 템포를 천천히 가다 보니 뭐 남은 건 세계관밖에 없는데 그 들린 얘기하면은 그 저희 드니 빌레브가 그 1.5부 같은 3부라는 식의 그 약간의 사기극을 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랬을 말이에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최대한 줄여도 아. 3부는 된다. 음.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3부라고 얘기하면 돈을 안 주겠지. 아. 그러니 그러니 1편을 잘 찍으면 반응 봐서 2편까지는 되지 않겠어? 그럼 대충 1편 보고 2편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식의 어떤 1.5 했지만 머릿속에 지금 결과로 보니 듄을 읽어보신 팬분들 얘기로는 최소 반지의 제왕 각인데 근데 그 드니 빌레브가 제작사 얘기한 건 그렇대더라. 그건 감독님이 약간 이제 가라를 쳤다. 아.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듄을 사실 뭐 엄청 팬이거나 다 보지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옛날에 앞에 초반 이야기까지 좀 보다가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세계관을 보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캐릭터 이런 거보다도 그 자체로 저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저는 와 이러고 나왔는데 옆에 똥 씹은 얼굴로 할 말이 없어요 이러더라고 박 박사님 닮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인공이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박 박사님이. 그 주인공이 누군지 차마 제 입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주인공입니다. 참고로. 티모스요? 제가 오다기리조에서 티모시 살라메로 바꿨습니다. 아, 네. 이제 또 갑자기 빵 터져. 아니 나는 사실은 그 세계관에도 별 관심이 없고 네. 그냥 얘기가 나에게 흥미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어떤 장면들이 묘사되는가. 근데 재밌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즐기기엔 너무 시간도 네, 길고. 그리고 이게 자꾸 젠데이아 얼굴이 그 티모시 살라메의 예지를 통해서 이게 왜 뒷모습이 다 싹 돌아보는 요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 네. 커트가 한 영화 안에서 한 대여섯 번 이상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한 세 번째 지나고 나서 웃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한테는. 아니 그만 좀 하시라는 드니 빌레브가 네. 모든 영화마다 특성이 있어요. 네. 어떤 장면을 들어가면 그 작품마다 뭔가 꽂히는 샷이 있는 것 같아. 집요하게. 그럼 그 영화는 네. 그 샷이 계속 반복돼.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컨택트 저 어라이벌 음. 같은 경우에는 그 왜 딸내미 그 죽은 딸내미에 대한 이미지들이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되죠. 네, 이해가 되는데 요 젠데이아 물론 젠데이아도 맥락은 있어. 맥락 있고 이해도 돼.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일단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젠데이아에 대한 네. 박 박사님 개인의 호불호가 좀 있다고 뭐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둔 얘기는 뭐 사실 길게 한 건 아니고 저는 둔 시리즈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새로운 체험인 거죠.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그 듄은 어쨌든 텍스트로 돼 있는 물론 그 데이빗 린치가 만든 그 옛날 영화도 있긴 있어요. 그분은 자기 필모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빼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럴만해요. 근데 네. 왜냐 그러면 실제로 데이빗 린치 원하는 대로 그 찍지도 못했을 뿐더 편집도 다 날라갔고 훨씬 길고 했는데 다 잘렸고 그래서 뭐 그건 충분히 그럴만하고 근데 시각적으로 그거를 했다 하는 거에 있어서 드니 빌레브 감독의 할 건 충분히 다 했다. 사실 이거는 조도로프스키가 애초에 쏘아 올린 공인.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엎어지면서 이 듄 원래 오리지널 프로젝트 참가했던 그 모든 작업물들이
각자가 들고 가서 자기 세계관을 만든 게 이 세계의 미술을 담당했던 HR 기관은 에일리언과 그로테스크한 세계관으로 예. 가시고 음악은 핑크 플로이드로 가시고 뭐 각자 이제 그냥 그 한마디로 저희 조도롭스키가 쏘아올린 정작 조도롭스키는 주워 먹지도 못하고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드니 벨레브가 가져갔다. 사실 영화사적으로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게 그죠. 없는데. 뭐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체험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체험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드니 벨레브 영화가 특히 그래요. 그죠. 왜냐면 드니 벨레브 진짜 거의 무드자 얘기가 거의 직선적이잖아요. 사실은 얘기만 놓고 따지면 직선적이다를 넘어서 허술한데 투성이에요. 허술하고 어. 뭐랄까, 그러니까 그죠 허술하고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카리오에 네, 느슨해요, 되게. 분기탱천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다시 보니까 아 그래 이제 근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 그죠. 아니죠. 시카리오는 뭐 목적이 저는- 분명하니까. 화낼 일은 아닌데 그때는 제가 음. 그런 어떤 정교함에 좀 천착할 때라 예. 그게 제 눈에 너무 걸려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까지 근데 맞아요. 그 빌려브의 그 체험감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게 네. 저는 왜냐하면 그 전에 전 어라이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컨택트보다는 원래 그게 원제기도 네. 하고 원제로 합시다. 왜냐면 근데 그 조디 포스트의 컨택트 자꾸 헷갈리니까 그 어라이벌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원작 소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 그- 인생 이야기. 네, 테드창. 테드창. 근데 이걸 영화로 만든다 했을 때 걱정이 됐고 근데 봤는데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그 지점이 훼손됐다라는 기분과 함께 이걸 훼손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굉장히 양가적인 체험이었어 거기서. 왜냐 그러면은 드니 벨레브가 그 원작 소설은 그 약간 일기 형식의 느낌이에요. 네. 담담하게 서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데 거기에다 기름칠을 막 해가지고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스며들게 만드는 그 능력은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그 비주얼화 시킨 그 우주선부터 해서 그 분위기, 무드, 네. 그 막 이상한 그 외계인들을 만났을 때 그 연기와 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속에서 이제 훼손됐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거는 여전히 100% 이해는 못 하겠는데 원작 소설에서 그 딸이 죽는 이유와 시점이 더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원작 소설은 왜냐 그러면은 거기서는 영화에서는 그냥 아이가 병에 걸려서 그냥 어느 시점이 돼서 죽는다라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아마 영화에서 그걸 굳이 설명하기 싫고 힘들어서 뺀 것 같은데 원작 소설에서는 심지어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아이가 등산을 갔다가 떨어져서 죽는데 그거를 등산 떠나는 애를 마중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설정상에서 그 영화 책을 볼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영화에서는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될까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건 빠진 거야. 그냥 아이가 죽는다는 운명을 받아들인다로 바뀐 거지. 네, 이상 원작 봐. 잘 알고요. 아니 근데 그래 말했잖아. 양가적 감정이 그죠. 드는 게 그거가 사라졌다라는 배신감 한편으로 그 나머지의 이걸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내가 내 머릿속에 없던 언어로 시공간을 새로 알았다라는 그걸 표현하는 영화적 방식 자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요즘 여성들이 요즘 21세기 2021년 여성들이 들으면 기함할 만한 크리피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Do you want a baby? 아 그쵸. 그 대사 한마디로 그냥 바로. 네. 근데 그 대사가 그 방금 말씀하신 없애고 생겨서 만들어낸 아름다움의 킥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어쨌든 본 시리즈로 무슨 체험을 얘기하다가 자꾸 이상하게 산으로 가고 있긴 아니 근데 한데. 왜냐면은 영화가 음악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예술계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 그 시절에 지금 영화들 그러니까 본을 지금 보면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기가 비슷해 지금과 진행 스타일. 근데 지금 봐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죠. 그죠. 본 시리즈는. 근데 본 시리즈가 나왔던 당시에 그 시기에 그 시기 2002년 4년 시기에 그 메이저에 있던 영화들은 지금 보면 좀 촌스럽다고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영화가 그만큼 흘러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마블도 그렇고 뭐 방금 노매드랜드도 얘기했지만 드라마로 불려지는 정교하게 이야기와 씬 구성이 담겨진 영화들은 여전히 흐름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간에 메이저에서 소모되는 컨템퍼러리 그리고 이제 관객들도 알게 모르게 여기에 이제 적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맥락 안에서 사실은 그 시점의 거장들의 영화들을 보면은 시도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린치, 데이비드 핀처, 네. 뭐 그때 당시에 후샤후시엔도 그렇고 되게 지향점들이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기존의 서사라는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서 영화만의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되게 그 매체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만들더라도 그 리들리 스콧도 그랬고 그 화두를 비슷하게 공유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있었고 그게 한국에서는 크게 공유가 안 되다가
이제 약간 이제 좀 대세가 바뀌면서 오히려 한국이 전체적인 어떤 세계적인 흐름과 이제 오히려 지금 와서 거꾸로 매칭이 되는 어떤 맥락이 있는 그리고 것 같아요. 한국이 의외로 거기 공유를 안 해가지고 네. 독자적으로 약간 갈라파고스가 된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오징어 게임 같은 걸 보면서 와 이거 되게 신선하다. 맞아요. K적인 이 네, 징글징글함. 하지만 완전히 갈라파고스화가 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그게 주고받고 갈라파고스 될 있었던 뻔한 거죠. 네.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감정. 근데 저는 그게 음. 거꾸로 갈라파고스가 우리가 갈라파고스가 된 게 아니라 음.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거장들 있잖아요. 네. 이 엘리트들 있잖아요. 엘리트 예술가들이 그들이 갈라파고스가 그 됐던 사세의 거예요. 그들의 맥락. 네, 제가 볼 땐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그죠? 것 같아요. 무슨 그 말인지 사세 알 것 그들의 같아요. 맥락.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2004년에 그럼 전 세계 영화는 뭐가 있었나. 네, 그러니까 폴 그린그래스가 세상을 찢을 때. 네. 근데 사실 비슷한 고민이 이때부터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영화사의 가장 중요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클레멘타인이라고. 이거는 기억해야 아빠 일어나. 됩니다. 아빠 일어나. 사실 보지 못해서 전 뭐라고 말하는 한국 영화 못하겠지만 최고의 명작. 어쨌든 네.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때 이제 고민들이 뭐 이게 마치 락의 91년 같은 스타일이네요. 뭐냐면은 이터널 선샤인이 만들어졌고 킬빌.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맥락들의 어떤 네, 고민들이 네, 네, 네. 공유되고 네. 있는 영화들인 거죠. 음. 킬빌 그리고 이제 뭐 아무도 모른다와 고레다 히로카즈 밀리언 달러 베이비 참. 그러니까 그 고민의 맥락들이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세계관을 굉장히 관찰해가면서 따라가는 이 어떤 체험적인 맥락의 순간이 각자의 각 나라의 어떤 전통과 각자의 세계관과 스타일 속에서 굉장히 좀 변주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물트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빌리지. 빌리지. 식스센스 감독님의 더 빌리지. 뭐 그리고 머시니스트. 머시니스트. 그 저기 크리스찬 베일이 살을 네, 쪽 빼고 나왔던. 쭉 빼고 나왔던 네. 그 약간 이것도 거의 그 광기에 네. 사람의 그 편집증의 그 체험적인 순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 사실 그 팝 음악은 두 분이 더 잘하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의 체감은 뭐냐면 팝 아티스트들 이거 대중예술 서구의 대중예술가 뭐 전반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엘리트주의 고인물화가 됐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팝 아티스트들조차도. 근데 제가 요즘 갑자기 느끼는 게 뭐냐면 깨달아지는 게 요즘 팝 가수들 중에 엔터테이너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네. 우리 위크엔드 노래 듣잖아요. 네. 그럼 브루노 마스는 확실히 엔터테이너. 네, 그렇죠. 브루노 마스가 되게 보기 드문 엔터테이너죠. 위크엔드를 듣다 보면은 얘가 우리나라엔 장범준. 배우네라는 게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날라리가 아니야. 맞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네. 그 저희 그 이젠 폐지된 네. 빅토리아 시크릿 쇼를 보면은 네. 브루노 마스가 그거였어. 그 메인 그거 네. 부를 때는 그 나오는 모델들과 합과 이 무대 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기억나. 위크엔드가 나온 거 장면 보잖아. 그러면 진짜로 공부하다가 애를 지금 기숙사에서 데려온 거야. 근데 팔등신 미녀가 지나가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그거 있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팝 아티스트면 네. 그런 모델이 지나가면 너무나도 유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빅토리아 시크릿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스틴 비버가 아니라 저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그 소꿉친구 걔 저스틴 팀버레이크. 네, 저스틴 팀벌레이크란 말이야. 네. 근데 그런 종류의 훈련된 엔터테이너 철저하게 너에게 서비스를 해주겠어라는 태도의 엔터테이너가 사실은 저스틴 비버 10대 시절 이후로는 멸종이 됐어요. 사실은. 그죠. 멸종이 됐고 요즘 난 팝아티스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불쾌해요. 얘들이 날 가르치려 들어. 그리고 걔들이 항상 대중한테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 근데 이 분위기라는 게 사실 이제 미국의 저명한 그 명성이 높은 그 연출가들 또 똑같이 어떤 그런 종류의 엘리트주의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엘리트주의고 좋게 얘기하면 자기 예술 세계에 되게 깊게 빠져 돌을 닦는 분들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부분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감독들이라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게 세계적인 컨템포러리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클래식 아트 파인 아트 보듯이 저희의 취향과 교육받은 그것을 따라서 그 맥락을 쫓아갔었던 거고 실은 그 밑에 대중들이 소외돼 있다가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 그리고 방탄의 철저한 그 엔터테이너로서의 서비스 정신이 사실은 말이 웃긴데 차상위 대중들이 기다리던 무언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거는 매체의 변화 때문이 아닐까. 저도 그래요. 저 위크엔드 얘기를 듣는 이유가 위크엔드 뮤직비디오나 그 음악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하이 컨셉이잖아요. 뭔가 굉장히 많은 컨셉이 그렇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을 기대했다 그 빅토리아 시크릿 쇼를 보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무대 매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 브루노 마스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네. 이 진짜 흥이 나거든요. 네. 브루노 마스가 24K 매직 그거를 음. 빅토리아 시크릿 쇼 부를 때는 신나 진짜. 심지어 그렇게 조그만 애가 무대로 휘어잡지. 완전 진짜 난리가 나는데 이게 박진영 씨가 자기가 딴따라라고 하는 건 오히려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란 말, 반어법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 자신의 그 교육받은 엘리트로서의 자의식을 내려놓기 위한 선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지죠, 의지. 예, 의지의 표현인 거지. 근데 브루노가 진짜 딴따라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런 약간 저는 사실 들으시는 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빅토리아 시크릿 위크엔드와 빅토리아 시크릿 브루노 마스를 보면 이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세 엘리트의 그 사세가 어떤 느낌으로 표현되는지 좀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전적인 엔터테이너는 브루노 마스였는데 신나는 흥청망청 신나는 노는 건데 그랬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즈만 해도 옛날 그 시대에는 춤추고 했던 그 음악이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연주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그렇죠. 욕구라는 예. 게 생긴단 말이에요. 더 나는 멋있는 거, 더 좋은 걸 하고 싶다라는 어쩔 수 없는 욕구라서. 근데 그게 주류가 됐을 때는 하드밥이 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극소수만 즐기는 음악으로 되고 다시 이제 어느 순간 재즈는 역사에서 사라졌죠. 지금은 그렇죠. 이제 남아 있고. 그 엘리트 음악으로 남았지. 엘리트 거의 그러니까 재즈는 옛날에 그냥 담배 피면서 춤추고 뭐 이런 음악이었지. 지금처럼 무슨 뭐 거의 클래식 수준으로 맞아요. 지금 재즈 예. 든다 그러면 내가 재즈 이러면은 폼 잡네 뭐 이런 식의 음악이 돼버린 거잖아. 왜 재즈 아티스트예요라고 하면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학교에서 음악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잖아요. 그치.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장르 얘기라서 여러 가지 장르가 많았지만 어떤 분위기로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위크엔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좀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뮤지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나를 엔터테이너라고 부르는 직접 말로 안 해도 그걸 티가 나잖아. 다. 그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BTS는 좀 논외가 돼버렸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왜냐 그러면은 모든 게 5대5 적절한 비율로 잘 유지되는 사회라는 건 없었으니까 어느 순간 분위기가 넘어갈 테고 영화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영화도 아까 말했던 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박 박사님 얘기를 듣고 그들만의 그 사세 1917이라든지 자기들의 그걸 찾아서 가고 있는 그게 대중과 부합이 되면은 시너지가 나서 계속 발달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갈라파고스화가 그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걸 외국인들이 보면서 눈물 흘리는 리액션이 조금 한켠에서 다른 면으로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넷플릭스에 있는 상당수의 미드나 미국 영화들도 아주 흔히 말하는 쌈마이 같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걔네가 유지하는 기조라는 게 있잖아. 근데 오징어 게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잘했던 그 감정이 아주 코어에 이렇게까지 팬티를 벗고 나한테 해야 되라고 싶은 거를 우리는 너무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았던 걸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리액션을 본다라는 게 뭐 한국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국뽕을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한 카우보이 같은 아저씨가 이미 사람을 한 10명 죽였을 것 같은 아저씨인데 노매드랜드에 나올 것 같은 그분이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의 같은 인상이다. 외모의 사람이 그 오징어 게임 6편에 보면은 되게 서정적인 장면들 나오잖아요. 구슬, 깐부 그걸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걸 자기도 당황스럽고 창피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 안 보이려고 우리 알잖아요. 눈 위로 치치게 뜨면서 눈물을 애써 참는 그리고 끝나자마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그걸 꺼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저 사람에게 저런 감정을 주는 이 도대체 K스러움은 무엇인가? 그 K가 그걸 잘 보존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걸 구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걸 갔던 거고 어쨌든 세계 영화 예술계 추세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추상화의 길을 가고 있고 한국 영화가 거기서 추상화가 되지 않은 어떤 고유의 특질이 있었는데 그 특질이 세계에서 뒤늦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까지 그러니까 보온으로 쏘아올린 공이 흘러 지금의 오징어 게임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이 장대한 이야기를 그죠. 의도한 건 아닌데 멋있게 정리가 저번 됐네요. 시간 전에 얘기했던 노팅힐부터 해서 이것들이 다 와서 여기서 용암처럼 끌어올랐다. 그렇게 되었다. 아까 잠깐 2002년 그때 약간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얘기하셨는데 여름.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여름. 사실 그것도 우리 한번 얘기해야 돼. 왜냐면은 한국 사람이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가 없죠. 심지어는 2번이나 리메이크 됐고 그렇죠. 초 A급 배우들로만 2번이나 리메이크. 제가 한 페이스북에 한번 글도 썼는데 진짜
한국 사람이 원하는 그 방금 말한 오징어 네. 게임의 그 특질적 감정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거기 되게 잘 그렇죠. 담겨 있거든요. 예. 진짜 막 안 돼!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거기에 막 약간 마지막에 가면 영화 드라마가 막 얼기설기 되는데도 네. 그런 건 상관없어. 왜냐면 막 달리지 그냥. 눈에 안 들어. 예. 왜냐면 이미 감정이 거기까지 빌드가 되니까. 그게 약간 한국 드라마 중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랑 약간 비슷한 음, 면이 있어요. 음. 극단적인 설정과 극단적인 감정을 그죠.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막 달리다 보니까 허술함 눈에 안 들어오고 몰입돼서 막 그 고조되는 게 있죠. 체험을 하는 거지. 네, 맞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어떻게 구현하느냐라는 그 수법만 다를 뿐이지. 진입 포인트가 그렇죠. 조금 높아서 예. 힘든 거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 체험 달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것조차도 결국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여름에서 그 약간 되게 차가운 그런 미스테리어스한 방식은 일본인들의 작품의 특질이지. 네. 그 감정을 구구절절 그렇게 가는 건 사실 일본 영화에 잘 없는 그렇죠. 잘 건데. 없죠. 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좀 그래서 특이했지. 한국인들이 좋아한다고 나는 네. 생각해. 오히려 일본 거지만 한국 드라마 같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히트를 못 친 거고. 네. 물론 그것도 2002년에 네, 월드컵에서 묻힌 거죠. 모두가 묻힌 네. 것도 있고 네.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얘기의 추세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대사사실을 썼다. 네. 고전 명작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흐르고 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아는 형이, 동네 형이 지미 앤드릭스 음악을 저한테 기타를 가르치던 형이 지미 앤드릭스를 듣는데 짱이래. 근데 나 때는 이제 막 그런 거 유행 안 할 때거든. 네. 헤비메탈 들을 네. 때니까. 처음 들으면 지미 앤드릭스 이게 뭔가 싶죠. 솔직히. 이게 뭐지 싶은 거야. 막 뭐 그다 화려하게 뭐 빨리 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음질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다가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빌보드를 들어보자. 그때 당시에 빌보드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지메드 다시 들었어요. 이건 신세계더라고. 그렇죠. 예. 차원이 달라요. 다른 영역에 계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기 그 뭐야 뭐 불 가져와서 네. 그것처럼 네. 어디 다른 신세계에 갔다가 네. 뭘 들고 오셨어. 네. 그게 그때 굉장한 체험이었고 저한테 네. 진짜 굉장한 체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빌보드에 있던 팝송이 이런 거였는데 이걸 듣다 지메 들으니까 완전 눈이 번쩍 뜨여지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금 우리가 말했던 영화도 그런 차원에서 그 시절의 영화들 예를 들어 구글에 치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냥 대충 2004년 영화, 뭐 2004년 개봉 영화, 혹은 제목 치고 어떤 영화 개봉일 치면 탁 다 나와요. 근데 이런 연대 기준으로 왓챠 이런 데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감상 포인트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끼리 떠드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술을 감상하는 또 다른 즐거운 포인트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얘기는 학계에서 검증되는 게 아니라 아날람에서 하던 얘기다 그냥 우리의 맥락이다. 우리의 그래서, 맥락, 우리의 썰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정설 있구나. 이런 것과 네, 상관없다. 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누가 요즘 베니스 영화제 얘기해요. 그런 식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고도 길게 할 얘기는 없었는데 마치 2000년대 이후의 예술 세계를 다 마치 탐닉한 것 같은 강의 하나를 들은 것만 같은 이 머리 아픔은 뭐지 싶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좀 제목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노팅힐 본 슈프리마시 이렇게만 적었다가 사람들이 당황할까 봐.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쏘올린 공 이런 시리즈로 해야 나 이 영화 너무 좋아하고 들어왔는데 그 얘기는 거의 없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 자장 이런 거 지금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 없도록 제가 제목을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해주신 두둥실님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그리스에 계시는 내일 밤이 지나면 야사스 이게 그리스 말로 고맙습니다래요. 어제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고해주신 박 박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이게 녹음이 끝나고 다시 일하러 가야 되는 생활노예. 잊고 있었는데 힘드네요. 집에 가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력을 소진하셨는데 어쨌든 전 이근금이었습니다. 즐거운 영화 얘기가 되셨기를 바라며 내가 오늘 불안해서 그래.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